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노동시장론 2차 이제 마지막 강의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시간에 봅시다. 우리 교재 317페이지 경제적 조합 중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예,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아마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또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아요.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사실은 경제적 조합주의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경제적 조합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비슷한데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노동조합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제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적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공제적 기능이 가장 먼저 생긴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놨다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조합원 중에서 뭐 다치거나 혹은 병이 생기거나 혹은 뭐 사고를 발생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공제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군인 공제 혹은 뭐 공무원 뭐 무슨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평상시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어느 정도씩 걷어놨다가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이제 돈을 키우겠죠. 그랬다가 필요할 때 어느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제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에 만들었을 때 그 노동조합에서 경제적 기능은 뭐겠어요? 예, 당연히 임금 인상이겠죠. 그래서 임금 좀 올려주세요.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경제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기능. 이거는 이런 거예요.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든다거나 혹은 개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들이 정치적 기능입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의 집합이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든 혹은 다른 노동조합법이든 노조법이든 등등등 해서 근로자들이 혹은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쪽으로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활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죠. 차별. 그래서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이 너무 차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법을 통해서라도 차별하지 못하게 만듭시다. 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었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경제적 조합, 그게 공제적 조합주의 혹은 경제적 조합주의 혹은 정치적 조합주의라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경제적 기능에 속했던 부분들을 강조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복리후생 증진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신경 쓸 거야 해서 하면 경제적 조합주의. 야, 우린 다 필요 없어. 우린 조합원들끼리 말이야 서로 뭉치고 잘 우애 있게 지내고 이런 것들 제일 신경 쓸래. 그러면 공제적 조합주의에 속할 수 있는 거고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야, 그런 게 뭘 필요해. 정치적인 것들이 말이야 이 노동조합한테 잘 대해줄 수 있어야 사회가 전체가 발전하는 거야. 국가도. 그래서
우린 정치적인 면에 제일 치중할 거야. 그럼 정치적 조합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였어요?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금 관련 기능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임금 관련 기능을 중시한다. 두 번째는 임금 인상, 부당 노동 행위 방지, 부당 노동 행위 방지.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치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 노동쟁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 교섭, 노동쟁의 방법을 사용.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이 2가지는 조금은 뭐랄까 조금은 비과격해요. 근데 요건 조금 과격하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2가지는 뭐냐면 조합원들의 뭐라 했어요? 조합원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격해질 필요가 없어요. 조합원들에게 그 규약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경제적 조합주의는 결국은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건데,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 임금 인상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심하게 하면 사용자도 질려버리니까 악감정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것,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단체 교섭을 통해서 요구하고, 안 되면 이제 노동쟁의라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요런 조금은 덜 과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나 규정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 조합주의와는 달리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답이고, 다른 측면에서 또 본다면 첫 번째는 경제적 이슈 해결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노조의 주요 역할은 노조의 협상력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권익 향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조는 계급 투쟁보다는 경제적 수단에 치중하고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타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쓴다. 그래서 투쟁보다는 타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쟁취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는 또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것을 쓰나 아래 것을 쓰나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경제적 조합주의는 뭐다? 경제적인 부분들에 치중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재 318페이지에 보면 중하단에 보면 다른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에서 공제적 기능, 그래서 공제적 기능은 노조 안에서 조합원이 서로 부조하는 거, 서로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라는 건 우리 결혼 축의금 낼 때도 부조금 낸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서로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통해서 그러한 주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원의 질병, 재해, 사망, 퇴직과 같이 노동력을 잠시 또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불행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적립한 기금으로
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활동은 노동조합의 가장 오래된 기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오래된 기능이에요. 처음에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직업적인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갑바치 노동조합, 아니 갑바치 조합이었죠.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갑바치 조합이니 뭐 대장장이 조합이니 혹은 뭐 길드라는 표현을 썼겠죠. 길드.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공제적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것들로 발전해 오면서 어차피 기존의 공제적 기능을 계속 가지고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들어와서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기능을 좀 보면, 두 번째 정치적 기능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정치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즉 곧 정치적 기능은 경제적인 기능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생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기능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는 정치와 맞물려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은 국가가 만드는 노동관계 법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특정 법률의 제정, 개정의 촉구와 반대와 같은 정치 발언권을 하고자 하며 이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은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 지지했던 그런 정당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당 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가야 된다. 결국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최저임금 법에 의해서. 결국 정치적인 기능이 뒷받침됐을 때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쟁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다음은 노동조합의 협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가입 형태를 말하는 거죠. 가입 형태.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 그래서 샵은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4가지만 쓰면 되는데, 자, 총 6가지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픈샵, 오픈샵은 뭐다? 예,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채용이 가능한 한 제도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사 들어오는데 아무런 하자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노동조합인 게 회사 입장에선 더 싫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우리 회사는 반드시 조합원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겠죠. 지금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는 오픈샵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니온샵이죠. 유니온샵. 이거는 채용 당시는 조합원 여부가 상관없으나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니온샵인 거죠. 채용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제도예요. 이게 유니온샵이죠. 유니온샵. 그 다음에 클로즈샵.
클로즈 샵은 조합원만이 채용이 될 수 있는 거야. 노동 조합원만이 채용되고 근로가 가능한 제도.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아예 채용조차 혹은 근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클로즈 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게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항운노조가 그래요. 항운노조. 우리나라에서도 항운노조 조합원만이 항구에 가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세 지역에 가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클로즈 샵이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샵으로는 에이전시 샵도 있고, 에이전시 샵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퍼렌셜 샵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 메인터넌스 샵이라고도 하고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이라고도 하죠. 에이전시 샵은 대리기관 샵이라고 하죠. 대리기관 샵. 그래서 비조합원이 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네. 비조합원이니까.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노동조합의 혜택을 얻는 제도야. 그 다음에 프리퍼렌셜 샵은 우선샵이라고 해요. 우선샵. 그래서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선샵이라고도. 채용이나 근로에 있어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권. 예.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샵. 메인터넌스 멤버스라는 용어 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조합원 유지 제도예요. 유지. 조합원 유지 제도. 유지샵이죠. 유지샵.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탈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예요. 유지해야 하는 제도. 그 일정 기간이 주로 어떤 기간이냐면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2015년 3월 1일 날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근데 그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게 보통 2년 정도까지를 가요. 2017년 2월 28일까지 이게 단체 협약이 유효하다. 지금 노조가 얘기했던 거 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가입했던 이후에 가입했던 요 전후로 가입한 사람들은 요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탈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메인터넌스 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만 작성하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들만 기억하고 있다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샵, 그 다음에 클로즈샵, 유니언샵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이 중에서 한두 개 더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건. 예. 자, 다음은 기출 46번 320페이지 식세 단체 교섭 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예. 식스의 그 이론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파업 이론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식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식스의 이론은 자,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임금 100원 올려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100원이에요. 근데 기업의 입장 사용자는 20원만 올려줄게. 우리 저 돈 많지 않아. 어려워. 20원만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깎고 해서 그럼 80원까지. 그럼 우리는 30원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는 그래도 50원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50원 격차 안 좁혀주면 우리 파업할래 해서 파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임금에 대해서 불렀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이야 임금 100원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준대. 우리 열받지? 우리 파업하자 해가지고 막 노동쟁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엔 열심히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예. 월급 못 받으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이 하는 한동안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은 뭐 공사판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를 가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 기간 동안. 왜? 당장 먹을 게 없어 지금 집에. 그러니까 점점 빠져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투쟁 동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20원인데 그래서 30원이라 올려주려고 했는데 80원씩이나 올려달래. 그래서 안 되겠어. 계속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고 버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시장 여론이라는 것도 안 좋아지고 저 회사는 말이야 사장이 조금 올려주고 말지 그거를 안 해가지고 노동조합 파업하게 만들어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거래처에서 왜 우리 물건 안 보내줘 해가지고 클레임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마케팅 쪽에서도 그 기업 안 되겠어 파업이나 일어나는 회사인데 우리 이제 물건 거기 거 사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일반 국민 여론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그 일본에 뿌리를 둔 기업이 때문에 좀 그런 여러분들 살아시다 뭐 불매운동 벌입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특별한 얘기 없어도 그렇게 그냥 일반 국민 여론도 이제 파업이나 하는 회사니까 별로 안 좋겠지라고 해버리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노조에서 요구하는데 좀 맞춰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우하향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왜 하향하고 이게 왜 상향하는지 그 얘기를 적어주면 돼요.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용자는 임금
인상, 협상, 결렬 이유, 시장의 점유율 하락, 거래처와의 약속, 여론 추이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수용하기다 노동조합의 수용이라기보다는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므로 우상향한다. 반대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파업 초기에는 투쟁 동력이 커서 투쟁 동력이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탈하는 조합원이 증가하여 투쟁 동력이 약해지므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주시고요. 어차피 그래프에 나왔으니까 또 자, 여길 뭐 S로 적든 여기를 A로 적든 뭘로 적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S에서 타결되는 지점인 거죠. 이게 이제 파업 기간이니까. 그래서 타결 지점이고 여기가 이거는 타결 금액이 되겠죠. 어차피 80원과 30원 사이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S 지점에서 타결되거나 A 금액에서 타결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서로가 파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했느냐?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 거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어느 만큼 저항할지 몰라서 파업이라는 걸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하나 더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조 입장에서 사용자가 빨리 꺾고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버티다 올라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의 경우라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훨씬 유리했겠죠. 그죠?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타결되겠지만 그렇지만 2번의 경우라면 어떻게 돼? 요 금액에서 타결되지는 거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3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뿐이야. 아무리 파업 열심히 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1번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2번의 경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최대한 1번의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파업이라는 걸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이렇게 꺾고 들어올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3번이라고 보고 이걸 4번이라고 봤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라면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3번이 훨씬 더 유리했겠죠. 사용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만났더라면 훨씬 더 작은 금액에 빨리 타결됐겠죠. 여기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4번까지 갔었다. 그러면 금액도 훨씬 더 높아지면서도 굉장히 길게 끌어가는 이 지점에서 타결됐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3번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4번으로 갔을 땐 불리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니들 파업해 우리도 뭐 버틸 거야 이런 식으로 튕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업이라는 게 일어났다라는 게 결국은 세 번째는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아까 얘기했던 S지점에서 파업이 타결될 줄 알았다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파업을 하지 않았겠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파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거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혹은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곡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다. 정해진 코스로만 간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만날 건데 뭐라 파업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파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이 금액에서 타결될 거 안다. 그럼 뭐라 파업해. 서로가 힘들게. 야, 요 지점에서 어차피 너 양보할 거잖아. 난 이 점에서 그냥 당신이 요구하는 거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원이든 60원이든 거기서 끝냈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얘기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간략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라면 이 세 가지. 사용자 양보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다. 요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노조의 단체 교섭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단체 교섭 유형. 자, 우리 1차 교재에 보면 그림으로 좀 나왔었죠. 그림으로. 그걸 그림으로 여기서도 우선 간략히 설명하고 하나하나 또 짚어볼게요. 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고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또 노동조합도 있겠죠. A 기업 노조, B 기업 노조, C 기업 노조 이런 식으로 조합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기업 그 해당 기업 A 기업과 A 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을 벌인다. 그러면 이게 기업별 교섭이에요. 기업별. 간단하죠. 그 해당 기업의 노조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벌이는 거. 그게 기업별 교섭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 교섭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 혹은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의 교섭 방법. 결국은 이 상급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걸 밑으로 좀 적어볼까요? A기업과 A기업 노조 혹은 뭐 B기업과 B기업 노조, 이게 이제 기업별이라는 거죠. 기업별.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경총이 됐든 전경련이 됐든 뭐 등등등 기업별 그 단체가 있겠죠. 연합체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또 상급별 노동조합도 있고 그 밑에 또 뭐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이 돼서 산업별 연맹도 있겠죠. 등등등. 그러면 요렇게 위에 있는 상급 단체들끼리만 교섭하는 거야. 통일시킨 거야. 이 밑에 것들은 자, A기업도 그렇고 B기업도 그렇고 C기업도 그렇고 야, 올해 5%야 임금 인상. 통일됐지? 얘는 10%, 얘는 뭐 3%밖에 안 된대. 그래도 야, 네가 조금 올리고 너는 좀 낮춰 해서 5%로 통일시켰어. 그래서 이 상급단체 산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노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20%, 여기서는 30%, 여기서는 20%뭐 이런 식으로 한 걸. 야, 우리 18%뭐 이런 식으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요구하는, 이렇게 하는 게 통일 교섭이에요. 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일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대각선 교섭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대각선 교섭. 그래서 산업별 노조에서 주로 개별 기업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서 현대자동차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얼마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를 혹시 여성분들은 근데 경제 뉴스를 잘 안 보셔가지고 좀 앞으로 좀 보세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성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예요. 근데 기업은 그냥 개별 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대각선 교섭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섭은 뭐냐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상급단체도 참여하고 개별 기업도 참여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공동교섭이야. 그 다음에 집단은 뭐냐? 그냥 상급 빠져. 그냥 기업들끼리 뭉쳐. 이렇게 뭉치고, 또 여기도 저 상급 빠져. 그냥 노조들끼리 뭉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집단 교섭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제가 이거를 뭐 적지 않더라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업별 교섭은 뭐 아시고, 그 다음에 통일 교섭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통일시켜서 간다라는 거죠. 이거 안 적었나요? 그래서 개별 교섭은 그렇고, 두 번째 통일 교섭. 통일 교섭은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상급 단체들끼리 하위 기관이나 조합을 통일시켜서 교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각선 교섭은 상급이나 연합 노조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교섭은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상급 단체와 개별 하위 기관들, 상급 단체와 하위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섭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교섭은 상급 단체 없이 사용자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룬 후에 집단들끼리 교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영어나 북한말을 쓴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효과를 세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지금 단계.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식으로 임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노조가 조직된 부분과 노조가 비조직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자, 첫 번째는 그 이전 효과 혹은 해고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적어 드릴게요. 자, 노조가 있는 회사, 노조가 만들어졌어, 회사에. 그러면 임금이 인상되겠죠. 노조에서 임금 인상부터 제일 먼저 요구하니까. 그러면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윤이 많이 남아서 임금 인상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노조의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려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조합원이거나 혹은 조합원이라도 잘못해서 해고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고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주로 이제 비조합원이 해고될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해고된 사람들이 해고를 훨씬 더 높이려고 들겠죠.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해고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 이리 가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비조직된 부분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회사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몰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자, 우리 저 사람들보다 적게 줘도 되니까 나 취업 좀 시켜주세요 라고 와서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예, 내리겠죠. 그러지 않아도 일할 사람들 넘쳐나 안 돼. 밖에서 와서 나도 취업시켜줘요 라고 나도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임금이 당연히 인하가 된다라는 거죠. 임금 인하. 이게 이전 효과와 해고 효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위협 효과라는 게 있다. 위협 효과는 어떤 걸 위협을 받은 거냐? 비노조 사장이, 비노조 회사의 사장이 노조가 조직된 회사를 보니까 임금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 우리 회사도 노조 생기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노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비노조 사장의 입장에서는 노조가 만들어진 그 회사, 노조를 보면서 뭘 느낀 거다? 위협을 느낀 거야.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근로자들, 이 현상과 이 현상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현상은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났어.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비노조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는 노조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괜히 노조 만들어지면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임금 올려줄 테니까, 많이 올려줄 테니까 니들은 노조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위협 효과로 인해서는 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 실업 효과라는 게 있다. 대기 실업 효과는 또 뭐냐? 이것도 이제 또 별개, 다 그 세 가지 현상은 다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항상 노조가 있는 회사보다 노조가 없는 회사가 임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노조가 있는 회사가 임금 높아요? 노조가 없는 회사가 임금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회사는 없습니까? 당연히 노조가 있는 회사가 훨씬 임금이 높죠. 그죠? 노조가 없는 회사보다 노조가 있는 회사가 훨씬 임금이 높습니다.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임금이 높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비노조 회사의 입장에선 근로자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저기 회사는 노조가 있다 그래서 임금이 높고 우리는 노조가 없다 그래서 임금 적게 줘요. 기분 나빠.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퇴사를 해. 퇴사를 해서 어디를 가느냐? 임금 많이 준다는 일이 가는 거죠. 임금 많이 준다는 일이 몰려가. 근데 여기는 임금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빈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뭔 상태로? 실업 상태로. 이게 대기 실업 효과야. 그래서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 가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야. 퇴사를 해버려, 사람들이. 그럼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그 사람들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는 거야. 이 효과로 인해서. 아시겠죠? 이 세 가지예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걸 다시 텍스트로만 정리해 볼게요. 노조가 조직된
되면 조직된 부분은 임금 인상으로 고용량을 줄이게 되고,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다? 뭐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임금 비싸면 적게 쓰고 임금이 싸면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 원리에 의해서 고용량을 줄이게 됨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비조직 부문으로 이전하게 되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인하시킨다. 예, 이게 이전 효과 혹은 해고 효과라는 거죠. 자, 위협 효과. 노조가 조직됨으로써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비조직 부문의 사용자, 노조가 생성될 것을 우려하여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인상하게 된다. 다음은 대기실업 효과.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은 노조 조직 부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옮기고자 퇴사하여 노조 조직 부문으로 이전하지만 노조 조직 부문 공석이 없어 실업 상태로 대기하는데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이 퇴사함으로써 비조직 부문 조금 길어지나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그냥 여기서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은 노조 조직 부문으로 옮기려고 퇴사하여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이 감소함으로써 비조직 부문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하게 된다. 예, 이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뭐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뭘 적으려느냐, 이 세 가지를 적으라는 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적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전 효과로 인해서는 임금이 인하가 됐고, 두 번째 위협 효과로 인해서는 임금이 인상이 됐고, 세 번째 대기 일업 효과로 인해서도 임금이 인상이 되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건 약간 조금 변할 수 있어도 요 내용하고 요 세 가지 효과하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어떻게 가는지는 정확히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정답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르게 뭐 다른다 해가지고 뭐 아예 내용 자체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단어를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전이라든가 옮겨간다든가 뭐 이런 단어 조금 뭐 달리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효과와 그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제가 이게 임금이 어떻게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를 제가 분명히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나머지를 텍스트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론도 모두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고생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열매를 얻어가시려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시험 잘 보셔서 자격증이라는 열매를 듬뿍 따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헛고생이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열매로 꼭 맺어가시를 여러분들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